스타벅스를 80억에 팔았고 탑10을 100억에 팔았어요. 아파트보다 쉬운 게 토지는 호재대로 된 데 땅값 갔더니 얼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합풀이 되는 원리를 알면 좀 쉬워요. 공식처럼 외웠어요. 건물이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상가, 토지 분야 투자의 대가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투자하면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토지 상가 투자에 딱 예. 이렇게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2006년, 7년 그 무렵엔 저도 주택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수요, 뒷수요가 올라가 있어야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때는 그 집이 좀 불안했어가지고 경매를 공부했고 그리고 또 제가 편의점 또는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점포개발 담당이니까 원래 상가와 토지를 보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 당시에 경매를 공부해서 상가와 토지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13년까지 주택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저는 오히려 되게 투자로 재미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 이후로 투자를 쭉 안 하고 이것만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또 무주택자시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사실인가요? 소문입니다. 헛소문입니다. 소문인가요? 작년 추석 무렵 네. 하나 샀습니다. 아, 그럼 이제 거주용도 예. 안락하게 작년 추석 무렵에 용인 수지 샀는데 네. 제 자랑입니다만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게 보는 눈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생기나 봐요. 그냥 네.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그 뉴스가 나올 거다. 네. 엠바고랄까. 그때 보면은 이제 대출 규제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데 딱 그 허들이 수지였어요. 수지 아파트 가격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수지는 그 규제가 나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살고 있던 동네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 네. 2008년부터 2010년대 요때가 또 편의점도 확 이렇게 점포가 많아질 때였잖아요. 예, 맞죠. 그때 이제 상권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토지나 상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토지 투자를 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법이 아니에요. 이 호재대로 됐을 때 이 땅이 얼마짜리가 될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세대가 들어온댔을 때 그 앞에 땅이 좋아지겠어요? 가격이 좋아지죠. 투자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최근에 뭐 수원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에 토지가 하나 매매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평당 3천에 나왔어요. 수원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 평당 3천이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물건 되게 좋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가서 이제 내가 매도인하고 가격 협상 좀 해보자라고 했더니 부동산이 그거 팔렸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벌써? 예. 네. 굉장히 수원에서 평당 3천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네. 거기가 빨리 매교역이 앞에 토지인데 네. 물건을 끼고 반경 한 500m에 재개발 구역이 새로 들어오는 게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미 들어온 게 한 6,000세대쯤 되고 2,300~400세대가 한 1년 내에 들어올 게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땅이죠. 그 정도 필지가 되면은 상가 건물 지었을 때 상층부에서도 한 5층, 6층 이 정도에서 평당 임대료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 그 정도 사도 괜찮죠. 근데 그런 개발 호재나 뭐 만세대 중에 6,000세대가 이미 들어갔고 이런 것들 이미 다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만 아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토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이 주변에 이런저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까지는 감 잡지만 이 땅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 때 상층부 또는 1층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계산은 잘 안 되죠. 그거는 상가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정말 굉장히 높은 난도네요. 이 아파트만 보고 다니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이 투자하셨던 네. 그 토지 예. 일단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개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신도시 초입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개발한 것도 있고요. 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실제로 그러니까 유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건 했습니다. 그거는 토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세워서요? 그럼요. 스타벅스가 선호하는 입지의 공식이 딱 있거든요. 그 이제 한 10,000세대 이상이 되는 배우 세대를 가지고 배우 세대가 트래픽 주동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맨 처음 한 게 옥정 신도시 같은데. 옥정 신도시? 예. 옥정 신도시가 한 2만 가구 되고 맞은편에 고업지구가 또 있어요. 고업지구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녹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옥정지구에서 서울 가는 길을 내비로 찍으면 딱 가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허브를 판 농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땅을 매입해서 사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드에 제한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제한 넣고 디지털 프라자도 넣고 뭐 하이마트도 넣고 맥도날드 넣고 다 넣었어요. 맥도날드는 회신이 늦게 왔는데 나머지는 다 응한 거예요. 그 자리에 일부는 스타벅스를 넣고 일부는 탑10을 넣었는데 매각 금액이 좀 어마어마했죠. 몇 배 그러면 투자금이 너무 크긴 한데 토지를 50
18억에 샀고 예, 예. 개발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물론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들진 예. 않지만 스타벅스를 80억에 팔았고 탑10을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58억의 토지를 사셔서 어쨌든 개발 비용 플러스 몇 억을 들었음에도 180억의 예. 이제 요즘에 토지 투자가 예. 괜찮은 게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요? 예, 제가 제일 최근에 매각한 사례를 예. 이야기 드리자면 9월, 10월쯤인가 낙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예. 지방 땅이었어요. 18억에 사실상 18억에 매입한 토지가 예. 있습니다. 이 채권 매입을 해서 MPA를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외형상으로는 23억 4천에 낙찰받았지만 한 30억 가까이 된 채권을 18억에 매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23억 4천에 낙찰받고 채권자의 자격이 있으니까 따로 배당을 받게 되겠죠. 30매덕 돈 받을 채권을 18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채권자로서 23억 4천 입찰한 거라서 예. 배당을 5억 4천 차익을 받는단 오, 말이에요. 예, 예. 실제로는 18억에 매입을 예, 예. 한 거죠. 23억 4천에 낙찰받은 거니까 18억 7천을 국민은행 대출 받았거든요. 23억에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맥스로 실제 투자금이 18억을 풀로 대출을 받았다는 예.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가능하군요. 예. NPL로 하면은. 그 토지를 매각을 바로 했어. 50일 좀 뒤에 매각을 했는데 50일이요? 예, 26억 5천에 매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기회들이 지금 많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네. 그게 기회가 많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서 내가 이만큼 예.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이 서지 않잖아요. 그 NPL도 NPL이지만 물건을 보는 안목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목포입니다. 전라도 목포. 목포 이마트 오거리라 그러던데 그 메인 도로에서 이렇게 따옴표처럼 생긴 땅이에요. 이렇게 자루형 토지라 그러는데 도로의 접한기는 작고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한 90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9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뭔가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차 대수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주차장법에서 목포시 조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30대가 넘어가면 차량을 교행을 해야 된다. 메인 도로에서 차량이 교행하게끔 주차장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차가 교행이 되려면 폭이 6m야 돼요. 아,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예. 근데 그 땅이 접한 길이가 5.5m 정도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채권사에서도 이 접한 길이가 6m가 안 된다. 그래서 알고 사는 거냐 이러더라고. 그건 안 될 것 같다 나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37억에 감정한 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였어요. 그 6m가 안 돼서. 예. 근데 지적도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도로에는 5.5m 접해 있는데 동쪽 도로가 있고 서쪽 도로가 있는데 서쪽 도로에는 경관녹지가 쭉 있었어요. 근데 경관녹지 틈 사이로 이 필지가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한 게 아닐까 그 생각 들거든요. 그 도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군유지, 국공유지가 돼 있는 게.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 조명을 받아버렸어요. 원래 조명 안 받아도 되는 토지인데 그래놓고 나서 이 땅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교행할 필요가 없죠. 동쪽 도로에서 들어와서 서쪽 도로로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고 동쪽 도로에서 5.5니까 교행해도 된단 말이에요. 1cm만 부족해도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인허가 비용은 좀 들었죠. 그랬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잘 판 건 아닙니다. 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또 나오고 제가 그랬나요? 직업이 우리 속된 말로 강의팔이니까 너스레 뜨는 거 좋아하니까 낼름 팔아버렸는데 팔고 한 달쯤 되니까 31억 5천에 매각하면 어떻게 했느냐. 평당가로 했을 때가 이제 환산하면 그 금액이었어요. 와. 왜냐하면 37억에 감정한 토지니까 31억 5천이면 사도 싸게 사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 사겠다는 사람은 이제 LH에 매각하는 그 서민주택 지어서 매각하는 그런 분인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분이었어요. 궁금한 게 그런 땅을 이제 연고지도 아닌데 예. 그냥 지도를 쭉 펴놓고 그냥 여기 어디 뭐 좋은 곳이 있나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토지들이 있고 그 물건 같은 유찰이 많이 됐잖아요. 유찰이 많이 됐는데 이런 정도면 수도권에서 뭐 이런 땅들이 평당 얼마 정도 한다가 기본적인 감이 있다면 지방이니까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가 있는데 유찰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채권사에서도 부담 느껴 하는 그 도로 접한 길이 부분을 저는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한번 문의해보고 하자. 그동안 사람들이 이거는 5m밖에 안 돼라고 해서 계속 유찰된 거를
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하셔서 봤더니 진짜 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확 올라갔고 예. 와 50일 만에 이 정도 차익이시면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런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또 실패 사례도 또 많죠. 예, 어쩌다 하나 운 좋게 네. 걸린 겁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예. 주택 부동산 대책이 한 4차례 정도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럼 토지도 비슷하게 그 흐름을 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다른가요? 토지도 네. 비슷하게 가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특히 토지는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토지를 생산의 3요소로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공사비. 한 2018년부터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원가가 올라 버리니까 재료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집값은 비싸지 않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는 도시개발 사업이 거의 올스톱이에요. 여러분 지도로 한번 경북 도청 같은 데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경북 텐데 도청, 예. 예, 그 도시개발 사업에 토목공사를 다 해놨는데 북쪽에는 아파트들이 입주했는데 남쪽에는 입주를 안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목포 같은데 가까이 무학신도시가 있어요. 거기다 보면은 그 전에 인허가를 받아 지은 아파트들은 다 지어졌는데 입주 다 했고 잘 살고 있는데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토지를 다 조성해놔도 건축비가 이제 33평짜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넣고 이러면 건축비가 한 5억 5천쯤 5억 이상 들 거예요. 네. 그래 버리면 지방에서 어떤 개발 사업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그런 동네의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이 될 거로 보고 산다. 어렵죠. 그럼 어떤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 나가자면 인천의 왕길 3구역 도시개발구역 왕길 물건이 삼구역? 네.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어요. 지금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통 분들이 볼 때는 여기 개발 사업 하는 데 아니냐. 사도 돈 되겠네. 경기도 북부의 모처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돼 있는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게 있어요. 그 근처에 지하철 7호선 연장도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7호선 연장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이러면 좋은 땅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 시도 그 길을 개발할 어떤 의욕은 있어요. 행정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땅에 뭐 투자로 좋은 땅일까?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와야 되느냐? 앞단에 어떤 진척이 있는 공공주택 지구는 많이 있죠. 네. 그 주변에 녹지지역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 많죠. 그런 것들은 이미 보상 들어갔고 착공한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토지도 괜찮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공주택 지구를 서둘러 지정을 하고 또 오르니까 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집값이 오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신도시를 지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그 신도시가 1차, 2차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도시들이 이제 쭉 밀려와가지고 이제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다시 하자면 그때 당시에 주민공람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지구 지정을 하고 이제 실시 계획을 앞두고 있는 데들 지구 계획안 수립하고 있고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경매로 수용 보상 투자해 본다. 그것도 괜찮죠. 그러면 예. 문재인 정권 때 예. 그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됐던 곳들 중에서도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곳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죠. 거죠. 그 근처에 이제 잘 보면은 이제 경매로 나오는 땅들 예. 잘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땅값은 비주얼이 바뀌면서 올라가거든요. 비주얼이. 예. 토지 투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 아닌가요? 그러면 엄청 오래 살아야 돼요. 투자 효율이 안 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한 10,000세대 이상의 신도시가 생기고 여기 고속도로 IC가 생긴다. 그럼 10,000세대 이상의 신도시 트래픽 주동생 요러 오겠죠. 요런 데 땅값이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10,000세대 이상 신도시가 있는데 그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게 또는 뭐 식자재 마트나 맛있는 음식점 같은 거 버거킹 DT 같은 게 언제쯤 들어오느냐. 이 신도시가 한 60-70% 들어왔을 때야 입출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쯤 가야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제 경험치로 이야기하자면 뭐 평택에 뭐 소사벌 지구 같은 데를 이야기한다. 소사벌 지구가 한 12,000세대 됩니다. 지도로 소사벌 지구를 검색하시고 만세로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런데 토지가 소사벌 지구가 2008년에 보상을 했고 2017년도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소사벌 지구에서 만세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때 땅이 평당 3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만세로가 이제 입주가 되고 지금 음식점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땅이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3배가 넘었네요. 예. 이제 투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냐. 여기 1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네.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이 평당 300이에요. 이거 2008년도에 소사벌지구 보상 끝났을 때 네. 땅이 평당 100만 원 했거든요. 네. 아, 도로 공사하기 전에 한 200 했겠죠? 네. 그럼 저 땅 한 4, 5년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9년 전에 100만 원 했던 건데 뭐 3배나 올랐어. 300 비싸서 못 사. 이래 되는 거예요. 또 더 들어가면은 보상 끝났을 때 100만 원이잖아요. 지구 지정 때는 50만 원 했을 거란 말이에요. 5, 60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지정했을 때는 앞으로 10배 이상이 오를 건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옛날에 발표 나고 그랬을 때 평당 50만 원 했던 땅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러는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네요. 예. 그래서 주식이랑도 똑같네. 예. 아파트보다 쉽다면 쉬운 게 아파트는 이 지역에 공급이 없고 뭐 수요는 있고 하니까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토지는 호재대로 된 데 땅값 갔더니 얼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소사벌지구 정도의 신도시가 입주한 게 수도권의 소사벌지구 처음이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죠? 뭐 그전에 옥정지구 같은 데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도시 생기고 땅들이 얼마가 가더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례를 보고 소사벌지구도 입주가 끝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도시 같은 게 들었을 때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로 네. 라고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계획안 같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될 것이냐. 기존에 있던 도로 중에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좁은 도로가 있으면 새 도로를 만드는 경우도 네. 있어요. 메인 도로변에 땅을 사서 기다린다. 좋죠. 메인 도로변에 네. 땅을. 신도시 보상하고 착공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택지지구 아파트가 토목공사부터 시작하면 한 7년 걸리거든요. 7년. 예. 예. 그러니까 한 7년 뒤에 입주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을 해둘 수도 있고 좀 요즘에 공사비가 비싸니까 토목공사 하다가 또 멈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 실적을 보고 산다 하면 또 안정적이겠죠. 땅값은 좀 올랐겠지만. 주식에서도 우리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제 예. 격언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전에 그거 뭐 보상해주고 이랬을 때 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 이 지구에 60% 이상 인구가 들어오면 예. 이게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대표님께서는 토지 투자는 이 사람들 인식에 그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10년 막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예. 그냥 초보자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보면은 2, 3년 정도밖에 안 들고 아까도 뭐 50일 만에 이제 예. 파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좋은 시기일지 이런 것들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아까 비주얼이 바뀌면서 땅값 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비주얼은 언제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신도시로 이야기하자면 신도시 입주가 있다. 입주하기 한 1년 전부터 비주얼이 크게 바뀌어요. 입주 1년 전? 예. 그러면 투자는 우리가 3년 가져간다고 쳤을 때 입주 1년 전보다 3년 앞서서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거에 4년 전쯤에 산다. 아주 좋아요. 4년 전이면 토목공사 착공하고 3년 뒤예요. 거의 토목공사 대부분. 착공 후 3년이? 예. 이게 법칙이 있나 봐요. 그냥 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것도 입주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우리 옛날에 리만 사태라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이랬던 2008년에서 10년 사이 그때 입주한 게 동탄 신도시잖아요. 제가 동탄 신도시 분양받아서 입주했던 사람이거든요. 오, 예. 예, 제가 29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웃기죠? 예. 아니, 23살에 네. 청자저축을 가입했어요. 친한 형님이 아파트 분양 사무실 놀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런 거예요. 네. 그럼 형님 갈게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이거 근데 청자저축이란 게 있어야 된다 임마. 나는 20회를 넘게 넣었다는 거예요. 형님 나 60회 넣었어요. 이랬어요. 딱 60회 넣었어요. 5년. 그리고 형님 떨어지고 제가 동탄신도시를.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동탄 신도시 전포개발 담당이었어요. GS25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셨네요. 예.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좀 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굉장히 내렸어요. 몇 년 걸렸겠네요. 그럼 그때는. 그때 이제 동탄 북광장 주변에 있던 단지라든지 롯데 무슨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한화 무슨 아파트가 네네. 있고 그쪽인데 그런 동네 쪽에 이제 그 동탄 신도시를 치면 4차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가 굉장히 늦어졌죠. 그렇구나.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지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매를 좀 해가지고 경매를. 수용 보상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도시 들어올 예정지 땅을 사서 간다. 그랬을 때 집값 좀 비싼 동네에 신도시를 산다.
라고 하면은 꽤 괜찮죠. 경매 공부에서 예. 수용 보상부터 노려라. 2023년 가을 무렵에 제가 입찰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도시 예정지가 한 15개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쭉 세어봤어요. 이 중에 사업성 제일 좋은 데는 어딘가. 그래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히 될 거지만 그냥 밀린 게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데 그런 데를 경매로 싸게 사서 수용 보상 예정가보다 싸게 사면 이만큼 차익이 되는 거고 대신에 기간은 그만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다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제가 눈여겨봤어요. 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SH공사가 LH한테 니 안 할 거면 놔주라 뭐 이럴 때였어요. 그 사업 시행자인 LH에 물어보니까 아까 실시계획, 지구계획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막 그 보상 안 해준다고 주민들 데모하고 플래카드 막 붙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나오니까 유찰이 한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을 해버리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이나 개발행위 한다 허가가 안 나요. 보상 예정가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슷한 금액에는 아무도 안 살랄 거예요. 그럼 싸게 팔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싸게 팔자니 은행 융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지라든지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지 같은 데는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전답이다. 지목이 전답인데 내가 이런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토지거래가 받는 경우도 많은데 개발행위 허가는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럼 전답이면 농사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역세권에 농사 짓겠다 의심이 가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받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꼭 팔아야 된다. 또는 대출이 많다.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불합리한 게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외형상으로 볼 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유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데 입찰한 것들이 지금 보상 업무에 들어가서 올해 말쯤에 보상이 나올 건데 차액이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니고 저로 인해 재수강생을 했고 2023년도에 제가 입찰했는데 제가 1등은 하긴 했는데 채권사가 돌아와 버렸어요. 입찰했던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져갔더라면 차익이 한 상당히 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이 났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수강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이 선생님 내가 입찰할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드렸죠.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많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책에서만 볼 수 없는 것들. 요 똑같은 원리로 투자한 게 화성 진안지구도 있어요. 거기는 투자를 했어요. 화성 진안 신도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는 지구 계획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 진행 중에 있을 때 상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월세가 나오고 공장도 있었어요. 거기서 월세가 또 나오고, 그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부담도 없죠. 와, 대표님은 이런 이제 토지 상가 거래를 이제 주로 투자를 하시니까 아파트 투자는 이제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시겠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부터 먼저 사야 되는 건지. 아, 그냥 내 집부터 해야 되는데 내 집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다주택자의 규제를 해버리면 너도 나도 좋은 집 하나를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집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 최근 뉴스를 보면은 다세대 주택, 우리 빌라라고 부르는 거 인허가 건수가 최근 어떤 뭐 평균치겠죠.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다세대 주택의 건축비는 똑같이 올랐는데 그런데 그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건수가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재산 증식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비싼 집을 사야 되고 그걸 융자를 끼고 사게 되면 그 빚값이라고 어떤 굴릴 돈 여유가 잘 생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요 책을 좀 출간을 하셨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돈 찌는 체질 되게 읽고 싶은 책이에요. 저도 이제 우르륵 읽히더라고요. 이번에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또 이게 토지랑 상가를 같이 하니까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가는 초보가 들어가면 필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었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초보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써진 용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데 상가는 어떤
그 명시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가가 기전이 훨씬 어려워요. 토지보다? 네. 내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땅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뭐 신도시가 들어오든 고속도로 IC가 생기든 뭐 철도가 들어오든 그러면 그 호재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간다가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상가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다라고 한다면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러 갔다고 하자면 신도시에 이렇게 만 세대 정도 세대가 있고 지하철이 이쪽에 있는데 그 지하철 앞에 상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배우 세대가 지하철 타러 가면서 어느 동선으로 가게 되고 상가 공급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럴 때 이 라인의 1층 임대료는 얼마, 상층부 임대료는 얼마. 그럼 상층부 임대료가 얼마니까 역산했을 때는 뭐 시세는 얼마? 그럼 지금 분양가 요 정도. 그럼 이 차익을 먹을 수 있겠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분양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한 1년 지나면 피 한 5천 정도 받아준다. 뭐 1억 받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줄로 설명하죠. 예, 그리고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분양 사무실 나들이 가면서 우리도 저런 데 가서 공부 좀 해보자.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전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분양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입장이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그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객관화된 공부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면 그 비슷한 내가 가군심 갖고 있는 어떤 신도시 어느 특정 입지 상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가는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그 전에 입주한 다른 신도시를 가서 그런 데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하는지 영업상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다라고 한다면 미사지구 서북 쪽에 근린상가가 있고 배우 세대가 한 만 세대쯤 되는 신도시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신도시를 가보면 여기에 뭐 사람들 동선이 어느 아파트 출입구에 따라서 어느 동선을 와지고 그런데 갔더니 1층 임대료가 얼마고 상층부 임대료는 얼마더라. 그런 걸 좀 봐놓는다든지요. 또는 미사지구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미사지구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럼 동탄 신도시에 만 세대 되는 데에 어떤 근린상가 쪽을 가서 확인한다든지 또는 미사의 뭐 역 앞에 역세권 상가를 사기 위해서 미사 역세권에 위락지구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등등등 한다는데 여기 상권 활성화될까? 그러면 일단 미사의 역세권 상가 이용할 배우 수요가 누구겠어요? 1번 직장인, 2번 거주자들. 아파트 사람 거주자가 많죠. 그 위락지구는 뭐예요? 룸사롱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이트가 들어온대요. 부킹을 동네 사람끼리 해야 돼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만난 사람하고 부킹을 해야 돼. 되겠냐고 이게.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앞전 신도시에 많이 있었어요. 동탄 신도시만 하더라도 동탄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동탄 신도시만 하더라도 S나이트라고 있었어요. 망했어요. 제가 나이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공부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현장 공부 차원에서 부킹도 잘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가는 용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막 가서 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망하는 실패하고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요새 보면은 사실 집 앞 그냥 아파트 상가 1층만 봐도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안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강남역이나 뭐 이런 데들도 공실이 많아요. 이게 내수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데도 상가 투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2018년도에 저보다 훨씬 투자를 상가를 잘 보는 후배랑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저랑 비교가 안 되게 잘해요. GS 리테일 기준으로 제가 우수 사원상 3번 받았는데 거기는 거의 매년 받는 진짜 점포개발 왕인 후배랑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종률이 형 나는 최저임금이 빨리 10,000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샹쉥 하면서 최저임금 자꾸 올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간다. 사실 홍준표 대통령이 됐더라도 최저임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의 공약도 비슷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 A 입지 상가는 편의점을 했을 때 하루에 한 250 팔고 B 입지 상가는 150 판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150 파는 가게 문을 닫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250 파는 가게가 하나만 남죠. 더 올라가겠죠.
뭐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상가 시장이 지역 내에서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세한 2등 동선 자리들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1등 동선 자리가 생산이 점점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식점도 20평짜리들이 점점 안 되고 40평짜리 잘 되고 더 하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참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보면 더 쉬워요.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미국이 주마다 조금 최저임금 다르지만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뭐 맥도날드, 버거킹 뭐 보면 사이즈가 다 커요. 그렇죠. 버거 만드는 것도 분업화되어 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일본의 프랜차이즈는 일본의 어떤 경제 수준에 비해서 최저임금 높지 않단 말이에요. 아기자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매점들, 음식점도 트렌드가 좀 자꾸 이제 대형화될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커지니까 잔잔한 거 셀프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상가를 살 때도 신도시 내에 짜잔한 음식점 할 자리인데 짜잔한 거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다 차가 있으니까 신도시 초입에 녹지 지역 음식점이 잘 될까 난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팡과 다이소 같은 것들이 소매점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에 영향을 안 받는 게 학원 병원 같은 업종들이잖아요. 필요한 필수 업종들. 그 학원 병원이 선호한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교습소 같은 데가 선호된단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다라고 하면 교습소가 잘 돼요. 교습소 임대 주면은 기본 임대료가 평당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습소는 1층 선호합니까? 2층 선호합니까? 2층 아니에요? 2층 가죠. 그럼 단지 내 상가가 1층하고 2층 있을 때 2층이 훨씬 싸거든요. 1층 상가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45%밖에 안 돼요. 2층 임대료가 교습소에 10만 원이다. 그럼 2층은 20만 원 정도 해야 돼요. 평당가로 했을 때. 1층은 평당 임대료가 10이 안 되는데 2층은 10이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 자체를 모르신다니까. 문제는 지금 상가 시장도 전형적으로 이제 K자 양극화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음식점을 할래도 소소하게 20, 30평짜리 애매하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이제 그 신도시 초입에 있는 차로 타고 갈 수 있는 이 큰 이런 식당들은 괜찮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게 때문에 그 인건비가 올라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아주 옛날에. 그 이제 자기 김밥집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파는데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뭐 이제 꽁시렁꽁시렁 하는 거예요. 내가 홍 사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지도를 딱 봤는데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보다 열세한 분식집이라 김밥집 되게 많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문을 닫아도 이런 데가 문 닫는다. 그러면 이제 당신네 사장님네 회사만 더 가게만 더 커질 거니까. 그러다가 통화만 한 번씩 하다가 우연히 다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봐라. 얼마 파노? 이러니까 뭐 얼마 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얼마 팔지? 이러니까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경쟁점이 문 닫는 게 뻔히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그게 맞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이거 수익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열세한 데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아마 이런 말 해봐야 밑에 악플 엄청 달릴 겁니다. 그렇죠. 때가 어느 때인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신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 악플 달면 평생 월세 받고 사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 이제 경험하셨던 상가 투자 사례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랑 또 실패했던 사례도 또 같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실패한 건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실패한 거니까 실패한 거 맞죠. 모 신도시 상가였는데 공실나 있는 상층부 상가를 낙찰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상층부 몇 층이었어요? 한 4층쯤 될 거예요. 4층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배우 세대가 한 6천 세대가 되고 상가의 어떤 주동선 되기 때문에 1층 임대료 한 15만 원 정도, 상층부 임대료 한 5, 6만 원 정도는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상가가 조사가 좀 빈약했죠. 첫 번째는 거기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금지 규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내 거가 있다 그러면 내 거가 추가로 들어간 게 안 되고 학원도 뭐 국어학원 뭐 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후발로 들어가려니까 업종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것이 있고 물방울 효과를 제가 무시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방울 효과가 그 지도를 봤을 때 물방울이 어떻습니까? 큰 물방울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으면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흡수해 버리잖아요. 한 6천 세대 정도, 5, 6천 세대 되는 작은 상권이 있고 한 1km 남짓 떨어져서 여기 한 10,000세대 이상의, 10,000세대가 훨씬 더 큰 상권이 있었어요. 배우세도 넓게 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학원쯤 되는 거라든지 좀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로 가버린 거예요. 1km 정도 거리에. 그러니까 여기 거주자들도 이쪽으로 가게 된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상권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큰 상권은 큰 상권대로 위험 요인이 되게 많아요. 상가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런데 작은 상권이어도 여기 안쪽에 위례 같은 데 보면 트램 지나가는 데가 큰 상권이고 동쪽에 보면은 작은 상권이 있지만 거기는 배우
세대가 9,000세대, 10,000세대쯤 돼요. 그런 데는 좋아.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데는 한 6,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쏠림이 확 생겨버렸죠. 물방울과 큰 상권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 거네요. 10,000세대와 6,000세대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확 가서 여기서 먹어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 효과를 좀 제가 무시했고. 상가 투자할 때도 그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네요. 디테일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유통에서 점포 개발까지 그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상가에 대한 공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02년 1월 달에 유통이사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해 6월부터 점포 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쉽지 않은데. 예, 그리고 2005년도인가? 2005년 맞으니까 2005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고 상가 투자도 이제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부터 했으니까 쭉 했단 말이에요. 20년 정도 예. 쭉. 그래도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가니까 자꾸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두려워서 저도 자꾸 공부하고 답사하고 또 업계의 사람들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이러는데 감으로 나도 뭐 상가 좀 알아. 요즘 이런 게 잘 돼 이러면서 막 사는 거 보면 와, 저 용기는 어디서 날까? 저 용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도 이제 편의점 출입을 꽤 오래 했었어가지고 예. 몽골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몽골이 지금 한국 편의점 몽탄 신도시라고 해서 예. GS25랑 이 CU랑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몽골은 2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1층을 그러니까 밖으로 잘 안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몽골 편의점은 2층이 의외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활 패턴이나 뭐 날씨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가가 굉장히 어떤 층수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말 타고 2층 가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말 안 타요. 도시는 요새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몽골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또 지하상가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지하상가가 또 유망하다라는 또 얘기도 있던데 지하상가 네. 유명한 게 아니고 네. 잘 사면 좋아요. 어떤 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지하상가는 잘 사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지하상가를 작년에 2건 투자를 했는데 네. 두 개가 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한 개는 이제 강서구에 있는 지하상가인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학교 담벼락에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PC방 같은 업종들을 유해업종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네. 데가 있어요. 그 동네가 초중고등학교가 엄청 많은 동네인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상대 보고 정말 많이 쳐져 있는데 딱 요만큼만 빠져 있는 자리인 거예요. 우와, 이거 PC방 하면 되게 잘 되겠다. 근데 또 PC방이 있다가 망해 나간 자리인 거예요. 원래 있다가 예, 애매한 거예요. PC방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왜 망했지? 망해 나간 거예요. 네. 왜 망한지 난 모르죠. 왜 망한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은 평당 임대료 한 3만 원을 거뜬히 받겠는데 그러니까 한 100평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300만 원 정도 받겠는데 이게 왜 PC방 왜 망했을까? 왜 망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그냥 그 물건도 NPL로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매입가 대비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얼마 안 들었고. 그래서 실제 PC방을 아까 차리신 거잖아요. 목포 봤잖아요. NPL 해버리면 18억짜리 땅도 투자하면 5, 6천 잃어버리잖아요. 오늘부터 NPL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NPL 꼭 해야 됩니다. 경매도 하고 NPL도 해야 돼요. 그 상가를 잔금 치기 전에 경매 낙찰 받고 잔금 치기 전에 보증금 5천에 월세 380만 원에 세입자 계약을 했고 또 분당 서현역 있죠. 분당 서현역에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지하상가가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려가야 된다. 이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서현역 상가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강서구 상가도 그렇고 도로변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직결 통로가 있는데 서현역은 그 메인 보행자 도로 로데오 거리에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엄청 잘 돼 있고 간판도 엄청 크게 그냥 다 유흥주점인데 준코 같은 거 있었어요. 준코. 예. 네네. 뭐 포르츠 멜로디 그런 거요? 그런 데죠. 예. 그런 업소가 있는 데인데 그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대장에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현역 상권에서 위락시설이 경쟁점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위락시설을 추가로 지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러면 이거는 그 허가가 있어서 되게 유니크한 거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낙찰받으면 취등록세가 3배 중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여종업원 부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산세과에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질의를 했어요. 맞다. 그래서 재산세 중과는 안 받고
그 위락시설로서 그런 업종을 유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9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신한은행에서 대출 7억 얼마를 받고 네. 세입자한테 보증금 1억 받고 월세 750만 원 받거든요. 실추자금이 1억 예, 넘치시네요. 1억 5천, 네. 1억 5천쯤 될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내고 네. 500만 원 남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바로 팔러 가봤어요. 이거 팔면 얼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15억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예. 이런 세상이 있었군요. 네. 쭉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예. 이제 기존에 뭔가 정해져 있고 뭔가 막혀 있던 거를 스스로 이제 알아보셔갖고 그거를 뚫어서 뭔가 기회를 찾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여의도 아닙니까? 네. 여의도에도 그린빈가 하는 주점이 네. 있던 자리에 식당 있던 자리에 경매 나온 게 있었거든요. 2층이었는데 네. 그 2층이고 식당이 망했어요. 또 세입자가 보증금 달라고 임대인 상대를 소송해가지고 네. 강제 경매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왜 망했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 네. 보통 그렇게 흘러가면은 이 상가가 나쁘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서 경매 났다고 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나왔는지 관심 아예 없고 이 상가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다.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얼마니까 이 정도면 좋은 거다 네. 하는 게 제 접근법이었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와 정말 배울 게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상가도 네. 잔금 치기 전에 세에 맞춰가지고 경성양꽃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아, 이제 상호를 말씀드리는 게 네. 네이버 치면 찾아볼 수 있게끔 네. 하기 위해서. 서울은 그럼 또 어느 지역이 유망해요? 일단 성수 같은 데처럼 될 만한 데를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제2의 좋을 것 성수는 같아요.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플이 되는 원리를 알면 좀 쉬워요. 하플을 만들었던 플레이어 사장님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네. 뭐라 그러면서 하시던가요? 약간 네. 근해 공식처럼 외웠어요. 네. 얘는 안 돼. 네. 근데 그분들 말씀이 건물이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일단 있어 보여야 된다는 예, 얘기인가요? 헤리티지. 네. 그분들 용어입니다.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고 썩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근의 멸실수요. 썩은 그 동네 이만큼인데 없어지는 게 많아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고밀도 개발해서 네. 그 워킹 상권을 올 수 있는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필지 크기가 좀 더 크면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성수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성수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또 신재 상무님하고 또 이걸 한 번씩 하니까 그 신재 상무님한테 배운 겁니다. 제 지식이 아니고 네. 예. 옛날에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었고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수 같은 데는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공장지대였어요. 그 건축물에서 내는 영업이익이랄까요? 이게 공장보다는 시장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당동이 더 비쌌어요. 용도 지역을 해도 상업 지역이었고. 그런데 성수가 중공업 지역에 있던 큼직큼직한 공장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썩은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글로설 같은 브랜드가 들어가가지고 뭐 옛날에 샬라댕 템플 같은 거 네. 지금 뭘로 이름 다른 걸 바꿨을 거예요. 그런 걸로 되게 하프를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수에서 나는 영업이익이 이제 신당동에서 나는 영업이익을 앞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이어들 들어왔죠. 플레이어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디벨로퍼가 들어왔죠. 그러자 또 디벨로퍼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오다가 이제는 아예 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유통회사 다닐 때 성동구 개발 담당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때 성수 중공업 지역 뜬다는데 매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업무로 코카콜라 물류센터 부지 매입을 했어요. 그게 제가 업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랬냐. 성수 안 된다. 그 제 새깎는 공장들이고 거기서 뭘 음식을 먹고 또 뭐 개발돼봐야 얼마 공장밖에 더 들어오겠냐. 뚝도 시장 가봤냐고. 안 된다고 이랬어요. 완전 미스였죠. 완전 나는 그런 감성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도 좀 주차도 불편하고 뭐 왜 가지 싶은데 그 하도 뜨니까 그냥 외웠죠. 근해 공식처럼. 예. 그럼 넥스트 성수가 될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해 공식 4가지 거기에 해당하는 예. 디벨로퍼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디벨로퍼가 들어온 좋은 환경이 되려면 필지 갈 때 좀 큼직큼직하고 그다음에 그 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 동네를 개발하기 좋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는 필지를 한 100개 필지를 묶어서 특별계획 가는 구역으로 가서 개발해라. 그러면 큰 건물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 장사하는 시장에 100필지를 어떻게 모아요? 그렇죠. 필지도 엄청 작거든요. 근데 물레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요. 참고로 물레 제 땅 하나도 없습니다. 물레 같은 데를 가보면
물레는 80평 이상만 돼도 개발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가 돼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들어오기 좀 편한 환경이고 편안하게. 또 물레 사가 같은 경우는 물레의 어떤 공장 썩은 공장들 많이 있는 동네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가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했고 네.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철로 하나요? 네. 그렇게 되면 한 3년 뒤에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 자리에 이제 몇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길 건너 국가 아파트도 재건축하면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그 뭐랄까 레트로가 얼마 안 없고 또 디벨로퍼 드문드문 들어오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물레가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레 요새 많이들 가긴 가더라고요. 예. 이 동네도. 그 외국인도 가끔 오고요. 맞아요. 네. 또 좀 더 이야기하면 서울시의 어떤 그 개발 방향도 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기를 그 서남권 대개조 했거든요. 그러면서 온수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물레를 포함한 중공업 지역, 영등포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 중에 한 개가 그 중공업 지역 재개발 재건축한다. 용적률 400%까지 주겠다. 오. 이런 거죠. 개발 그 정책 이슈랑도 호재가 맞물려 있는 그런 거네요. 것들이 네. 같이 가져야 됩니다. 오, 반드시. 물레도 유익 있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가 투자할 때 이런 거는 무조건 걸러야 된다. 이런 또 근해 공식이 있을까요? 상가가 배우 세대가 작은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대가 작은 것들. 네, 그 뭐 재개발 재건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500세대 되는 동네인데 1000세대 되면서 상가를 그 스트릿 상가라 그러잖아요. 연도형 상가로 네. 뽑은 거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층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근데 1000세대가 되면 네. 1000세대가 갖고 있는 그 수요는 업종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시간당 한 명 근무하는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맞아. 초등학교 끼고 있다 교습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서울 같은 동네에서 인기 지역에서 1000세대 아파트를 연도형 상가를 분양한다 한 20개씩 해요. 그럼 출입구 끼고 한 몇 번째까지 잘 되지만 그 나머지는 15개 가까이는 평당 임대료 10만 원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상가 쭈르르륵 있는 그런데 네. 이제 아파트 배우 세대는 예. 몇 세대 안 되는. 네. 그럼 최소 5천 세대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거는 이제 해당 단지가 한 2000세대 넘어가는 동네. 네. 그런 데는 괜찮죠. 그 단지만 2천 네. 세대. 수강생 그 제가 상담할 때 네. 사는데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를 상가 갖고 있는 분이 네. 있어요. 그 프레지던스 자이. 프레지던스 네, 네. 제가 아파트 투자를 안 해서 아파트 이름 잘 모릅니다. 제가 아파트는 네. 좀 압니다. 예. 옛날에 그 네. 스터디 모임을 갔는데 네. 그 이제 그 한사 대표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던 신재 상무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대표님 이번에 원빌레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원빌레 그때 몰라가지고 네. 그 뭔데 좋은 거예요? 나도 좀 들어가자 이랬어요. 원빌리를 몰라요 이러더니 그러니까 뭔데요? 좀 알려줘봐. 같이 좀 들어가자. 아파트란 말은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요새 그거 다 브랜드로 얘기하니까.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원벨리 모르냐고 그러더라고. 모를 수도 있지. 그 내가 한 말이 그러면 댁들은 동호 사거리 아냐고. 동호 사거리 알아요? 나 동호 사거리 내비 안 켜고 갈 수 있다고. 화성시에 동호 사거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예. 대표님. 아무튼 아파트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아파트 보면은 수강생이 1층 상가를 분양받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인데 1층 조합원이었어요. 그래서 1층 어떤 거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권리가액으로 상층부로 갑시다. 3층 제일 코너 자리를 갑시다고 했는데 안 되면 4층 제일 좋은 자리를 갑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권리가액으로 1층 상가 산다면 월세 한 6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1층 상가들 중에서 순서가 등수가 중간보다 더 밑이었어요. 그럼 1층에 주동선 자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1층 상가가 그 메인 자리도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 안 하거든요. 지금 5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단지 내 상가 50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10평짜리 잡으면 지금 한 30몇만 원 할 거예요. 1층이. 뭐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업종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한 30만 원대 할 거거든요. 그럼 그분 상가 샀으면 400만 원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 권리가액으로 4층 꼭대기층 코너를 가서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교습소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료를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훨씬. 그게 그렇게 다르구나. 1층 상가 요만큼 살 돈으로 4층에서 이만큼 샀더니.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 정주 인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근데 제가 그 회원님한테 최근에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 월세 올려라. 왜요? 제가 어느 재건축 단지 상가 조합에 그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 상가 공급 적절한 규모와 평당 임대료, 예상 임대료와 그리고 그 어떤 추천
그 테넌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를 네. 한 번 더 갔습니다. 네. 한 번 더 갔는데 아파트 이름 모른다고 시작하네 이제. 어려워요. 예. 네. 우리 형님 거니까 임대료 적정한가를 다른 상가랑 비교하면서 봤어요. 엄청 싸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엄청 싸게. 네. 그래서 지하 상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훨씬 더 높여도 된다. 아, 그리고 그 상가 가봐요. 2, 3, 4층에 공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병원 있고. 1층은 네. 빈대 많아요. 맞아요. 1층만 비었고 2층, 3층, 4층은 다 예. 거기 뭐 지하에 뭐 줄넘기 학원도 있고 막 하거든요. 초보들이 네. 1층 상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1층이 안전하게 상가 투자는 아니구나. 가성비란 말이에요. 네, 네.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산 만큼의 임대료 수익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1층 상가일수록 다이소나 쿠팡한테 밀리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소매점 같은 데가 1층에 예.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2, 3, 4층은 뭐예요? 교습소, 네. 학원 교습소 또는 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뺏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 뺏기지 예. 않는 것들 중에서 상층부로 가는 것들을 예. 유심히 보면은 가성비가 나오고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예. 있는. 근데 그 똑같은 재건축인데 프레지던스 자이에 그 서쪽으로 가면 연도형 상가 쭈르륵 있어요. 코너에 GS10 네. 있고 그 옆에 부동산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조그만 커피숍 있고 커피숍, 그다음에 네. 교습소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분양가를 4차례인가 5차례인가 낮춰서 분양했어요. 그래서 계속 상가들 줄줄이 분양 안 됐다가 GS15 그 다음 칸을 이번에 우리 수강생이 분양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깎아줘서 월세 670 나오는 걸 11억 정도에 샀어요. 오, 수익률 괜찮죠. 괜찮네요. 이게 처음 분양가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네. 그 금액 된 거였거든요. 310의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정도 임대료를 지불할 정도는 중개업소 매출이 나오는데 그 옆으로 갈수록 중개업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출 뚝뚝 떨어지죠. 중단 이하로 가면은 예, 안 안 되죠. 되는구나. 그런데 그 같은 단지인데 아까 상층부. 상층부는 네. 임대 잘 되죠. 왜요? 그 자리는 길 건너 배우 수요도 좀 캐치할 수 있는 한 네. 1000세대 넘어가니까 그 동네에서 근린 상가 기능을 톡톡히 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은퇴 후에 퇴직금을 어쨌든 거액으로 뭐 3, 4억, 4, 5억 정도 받으시고 네.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상가 혹은 토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네. 퇴직이 어느 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1년 공부하세요. 음. 1년 공부하세요. 투자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투자는 습관이지 기술이 아니에요. 경매 기술 배워서 경매하겠다. 토지 투자 기술 배워서 토지 투자하겠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면허를 딴다고 생각하세요. 한 2달 토지 공부해서 토지 투자에 면허를 따는 거고 네. 상가 투자 2달 공부해서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따면 운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실력으로 기사로 취직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면허 딴 걸로는 돈 벌 일은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차 갖고 나가서 연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년 정도는 부동산 답사를 꼭 해서 지역을 익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상가와 비슷한 유형의 입지의 그런 것들을 또 새기고 배우시고 그리고 상가 투자도 그렇고 토지 투자도 그렇고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기술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학원에서 공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상가 강의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네. 때가 많죠. 뭐 확실히 그러면 어쨌든 이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예. 하는 게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새겨 듣겠습니다. 예, 부장 사무실 가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이제 예. 보시는 채널인데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식으로 재산 증식 하시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도 좋습니까? 사실 주식으로 재산 증식하는 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든든한 상가 하나 사놓고 내가 거기서 월세 받고 너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조금 마지막 멘트로 부적절하긴 한데 모 증권사 상무님으로 계시던 분이 대전 관저동에 상업용 건물을 하나 사셨습니다. 아파트가 700세대밖에 안 되는 데인데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그 앞에 프라자 상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초기 임대료 대비 한 40% 정도로 임대료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월세 받던 게 80만 원 된 거죠. 엄청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으로 한 30년 평생 잘했던 것이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잘 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또 상가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필요한 상가 공부는 진득하게 한 1년 이상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또 우리의 최종 목표인 따박따박 월세 예. 받는 투자를 위해서 또 1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또 자주 또 모시고. 예. 하이닉스 팔고 넘어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 나와주셔서.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